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부대인 제707 특수임무단 본관 대회의실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고 그 속의 감도는 긴장감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취임식을 불과 20분 앞둔 시점이었지만 회의실 안에 모인 고위 장교들의 표정에는 축하의 기색보다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경계심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다. 중앙 난방 시스템이 내뿜는 미세한 기계음만이 무거운 침묵을 간신히 메우고 있었으며 창밖으로 비치는 맑은 가을 햇살조차도 이 방 안의 어두운 기류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듯했다. 참석자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헛기침을 하거나 서류를 만지작거릴 뿐 누구 하나 선뜻 입을 열어 이 거북한 정적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그 무거운 침묵의 한가운데 회의 테이블 상석에 비스듬히 몸을 기대고 앉아있는 최민석 대령만이 유일하게 여유로워 보였는데 그는 마치 이곳의 주인이 자신인 양거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정복 위로 화려하게 빛나는 훈장들은 그의 지난 군 생활을 증명하는 듯 했으나 그의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는 군인의 명예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그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맞은편에 앉은 신임 사령관 강지훈 준장을 노골적으로 훑어보고 있었는데 그 시선에는 존경심은커녕 노골적인 무시와 조롱이 담겨 있었다. 최대령은 자신이 구축해 놓은 견고한 권력의 성벽 안에서 새로 부임한 여성 지휘관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가소롭게 여기고 있었다. 강지훈 준장은 최대령의 불쾌한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면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은 채 마치 바위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녀의 등은 꼿꼿하게 펴져 있었다. 그녀의 정복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착용되어 있었으며 어깨 위에 별 하나는 조명 아래서 차가운 금속성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얇은 서류철 하나에 시선을 고정한 채 주변의 소란스러움과 적대적인 분위기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녀의 표정은 지나치게 침착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는데 이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한 바다와도 같아서 보는 이로 하여금 본능적인 두려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최민석 대령은 강지윤의 이러한 침묵을 나약함이나 긴장감의 표출로 오해하고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좌중을 휘어잡을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짐짓 여유로운 척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가며 과장된 동작으로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고 모든 장교들의 시선이 최대령에게 쏠리자 그는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더욱 비틀어 올렸다. 그는 강지윤이 가진 화려한 작전 이력이나 전략적 식견보다는 단지 그녀가 여성이라는 점과 외모에만 초점을 맞추어 공격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강 장군, 취임식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을 텐데 정복핏이 아주 예술이십니다. 그려 최대령의 목소리는 기름지고 끈적거렸으며 듣는 사람의 귀를 불쾌하게 자극하는 묘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지윤의 허리라인을 노골적으로 훑어내린 뒤 다시금 입을 열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특히 그 허리라인 말입니다. 군복 입고 있기엔 너무 아까울 정도로 당신의 허리는 정말 훌륭하군요. 전방에서 구르던 몸이라기엔 믿기지가 않아요. 그의 발언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명백한 성희롱이자 지휘관으로서의 권위를 짓밟으려는 의도적인 도발이었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버렸고 배석한 참모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숨을 죽였으나 감히 최대령을 제지하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몇몇 최대령의 측근들은 눈치를 보며 킥킥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장교들은 당혹감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했다. 이것은 단순히 무례한 농담의 수준을 넘어서서 상관에 대한 항명이나 다름없는 발언이었기 때문이었다. 최대령은 자신의 발언이 가져올 파장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 듯 오히려 강지윤의 반응을 즐기며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고 있었다. 그는 이 공간에서 자신의 권력이 법보다 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지윤은 얼굴을 붉히거나 당황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서류철에서 눈을 떼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민석 대령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감정이 배제된 채 깊고 어두웠으며 그 속에는 최 대령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왼쪽 손목에 채워진 검은색 군용시계를 확인했고 그 동작 하나하나에는 절제된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을 때 그 목소리는 낮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될 만큼 또렷하고 힘이 있었다. 지금 시각 9시 40분. 취임식까지 정확히 20분 남았군요. 강지윤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속에 담긴 확신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얇은 서류철을 펼쳤는데 그 안에는 복잡한 숫자가 적힌 표와 사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최 대령은 그녀의 뜬금없는 반응에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이미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었다. 강지윤은 턱짓으로 회의실 출입문을 가리켰고 그 신호는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재판관의 망치 소리와도 같았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육중한 회의실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더니 완전 무장한 헌병대원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쳐 회의실을 포위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신속하고 정확했으며 총구는 망설임 없이 최민석 대령과 그의 측근들을 향해 겨누어져 있었다.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장교들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의자가 뒤로 넘어가는 소리와 군화 발소리가 뒤섞여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최 대령은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으나 이미 2명의 건장한 헌병이 그의 양팔을 강하게 결박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거야. 최 대령은 악을 쓰며 반항했지만 헌병대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에게 다가와 체포 영장을 펼쳐 보였다. 헌병대장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으나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육군대령 최민석, 군형법 제2조 반란 예비 음모, 제38조 군용물 절도, 그리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들은 하나같이 중형에 해당하는 것들이었고 최 대령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갔다. 강지윤은 그 소란 속에서도 차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정복 상의를 매무새 있게 고친 뒤 발버둥 치는 최 대령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군화 소리는 또각또각 규칙적으로 울리며 공포에 질린 최 대령의 심장을 옥죄어 오는 듯했다. 그녀는 최 대령의 코앞까지 다가가 멈춰섰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최 대령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지만 강지윤의 눈빛에 압도되어 입만 뻥긋거릴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까 최 대령이 했던 말을 상기시키듯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내 허리가 훌륭하다고 했나? 대령 강지윤의 목소리는 서늘했고 그 안에는 경멸조차 담겨있지 않은 완벽한 무관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자신의 허리춤에 채워진 탄띠와 지휘봉을 가볍게 두드렸다. 이 허리는 자네 같은 쓰레기들이 갉아먹은 국방 예산을 채워넣는 주머니가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의 명예와 지휘권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자네가 찬양한 그 허리가 얼마나 단단하고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지 군사법정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지.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롭게 최대령의 가슴에 꽂혔다. 헌병들이 최대령을 거칠게 끌고 나가자 그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강지윤,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면서 이러는 거야. 그의 고함 소리는 복도로 멀어지며 점차 희미해졌지만 회의실 안에 남은 충격의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남은 장교들은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으며 그들의 시선은 모두 강지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불과 5분 전까지만 해도 최대령의 농담에 킬킬거렸던 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강지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던 서류철을 탁 소리가 나게 덮었다. 그 소리에 화들짝 놀란 몇몇 참모들이 움찔거렸다. 그녀는 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취임식까지 10분 남았습니다. 다들 복장 점검하고 연병장으로 집합하십시오. 그녀의 명령은 간결하고 명확했으며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엄을 갖추고 있었다. 장교들은 예타고 큰 소리로 복창하며 허둥지둥 회의실을 빠져나갔고 방 안에는 다시 강지윤 혼자만이 남게 되었다. 홀로 남은 강지윤은 창가로 걸어가 블라인드 틈으로 내려다 보이는 연병장을 응시했다. 수천 명의 대원들이 오와 열을 맞춰 도열해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펄럭이는 부대 깃발은 가을 바람을 타고 힘차게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내 손안에서 굴렸다. 이것은 지난 수개월간 그녀가 잠도 자지 않고 수집해온 최민석과 그 배후 세력의 비리 증거들이 담긴 말 그대로 판도라의 상자였다. 오늘 최대령의 체포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썩은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을 생각이었다. 이제 시작이군. 강지윤은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정모를 집어들어 머리에 썼다. 챙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대상이 아닌 전장을 지배하는 사령관 그 자체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밖에서는 군악대의 팡파르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빛이 쏟아지는 복도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대한민국 특수전 역사상 가장 뜨겁고 치열한 전쟁이 막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강지윤 준장이 회의실을 빠져나와 긴 복도를 걷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3개월간의 치열했던 비밀 수사 기록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오늘 최민석 대령의 체포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거대한 작전의 서막에 불과했으며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숨죽여 기다려왔다. 그녀가 처음 제7-107 특수임무단 사령관으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쁨보다는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두툼한 갈색 봉투 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었다. 그 봉투 안에는 믿기 힘든 사진들과 장부 사본이 들어있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라고 자부하는 곳의 내부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이었다. 3개월 전 강지윤은 정식 부임 전 휴가 기간을 반납하고 신분을 위장한 채 부대 주변을 맴돌며 독자적인 조사를 시작했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병사들의 식단과 관련된 군수 비리였는데
제보에 따르면 최 대령은 장병들의 식자재 납품업체와 결탁하여 막대한 리베이트를 챙기고 있었다. 늦은 밤, 그녀는 폐기 처분되어야 마땅한 저질 식자재들이 부대 후문을 통해 은밀하게 반입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곰팡이가 핀 감자와 유통기한 라벨이 조작된 냉동육 상자들이 트럭에서 내려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의 분노를 느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한 젊은 병사들이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고 훈련에 임한다는 사실은 지휘관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이었다. 강지우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고성능 카메라로 트럭의 번호판과 납품업자의 얼굴, 그리고 뇌물을 주고받는 최대령 측근 하사관의 모습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셔터를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은 분노로 미세하게 떨렸지만 사진 속의 초점은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범죄의 현장을 포착해냈다. 그날 밤의 차가운 공기와 썩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는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혀 최대령을 반드시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만든 기폭제가 되었다. 하지만 식자재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고 조사가 깊어질수록 드러나는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고 추악한 것이었다. 최민석 대령은 단순히 먹을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수준을 넘어 특수부대의 생명과도 같은 최첨단 전술 장비들까지 암시장에 빼돌리고 있었다. 야간 투시경, 방탄조끼의 핵심 소재인 세라믹 플레이트, 심지어는 고성능 조준경까지도 밀매업자들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강지우는 추적 끝에 인천항의 한 낡은 창고에서 군용 마크가 선명한 장비들이 해외로 반출되기 직전 컨테이너에 실리는 것을 확인했다. 그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국가 안보에 구멍을 뚫는 매국 행위나 다름없었다. 이 과정에서 강지우는 부대 내에서 소외당하고 있던 양심적인 부사관 한 명을 포섭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는 최대령의 전횡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내부 자료를 건네주었다. 비 오는 날 밤, 인적 드문 공원에서 만난 그 부사관은 두려움에 떨며 강지윤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장비 불출 대장과 실제 재고의 불일치 내역, 그리고 최대령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부사관은 울먹이며 훈련 중에 불량 장비 탓에 부상을 입고 의병 전역한 동료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강지윤은 빗물과 눈물로 얼룩진 그의 얼굴을 보며 반드시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장 악질적인 것은 인사 비리였는데 최대령은 진급을 미끼로 부하들에게 고액의 상납금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비리에 가담하도록 강요하고 있었다. 능력이 뛰어나고 충성심이 강한 장교들이 돈이 없거나 줄을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급에서 누락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반면 무능하고 부패한 자들은 최대령에게 뇌물을 바치고 요직을 차지하며 부대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강지윤이 입수한 진급 청탁 리스트에는 이름 옆에 구체적인 금액과 청탁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이는 군대라는 조직의 근간을 뒤흔드는 명백한 증거였다. 최대령은 군대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기업처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지윤은 이 모든 증거들을 모아 블랙파일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작성했고 믿을 수 있는 군 검찰 내의 동기에게 극비리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녀는 단순히 최대령 한 명을 제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그와 연결된 거대한 카르텔 전체를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웠다. 취임식 날 아침, 최대령이 허리라인 운운하며 성희롱 발언을 했을 때 강지윤은 역설적이게도 안도감을 느꼈다.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정적인 명분을 제공했기 때문이었고 덕분에 그녀는 복잡한 절차 없이 즉각적인 현행범 체포라는
카드를 꺼내들 수 있었다. 그 20분의 시간은 그녀가 3개월간 준비해온 폭탄의 뇌관을 터뜨리는 순간이었다. 복도를 걷는 강지윤의 발걸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고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병사들은 신임 사령관의 서늘한 기운에 압도되어 절도 있는 경례를 올렸다. 그녀는 병사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그들의 맑은 눈망울 속에 담긴 열정과 헌신을 보았다. 저 눈빛들을 배신하고 자신들의 뱃속을 채운 자들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으며 그들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사령관인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임무였다. 최대령의 체포 소식은 이미 부대 내에 은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고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어떤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공기 중에 감돌기 시작했다. 그녀가 본관 로비를 지나 연병장으로 향하는 출구에 다다랐을 때 유리문 너머로 도열해 있는 수천 명의 대원들이 보였다. 가을 햇살 아래 반짝이는 수천 개의 베레모와 결의에 찬 표정들은 장관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 대열 곳곳에는 최대령의 부패에 물든 지휘관들도 숨어 있을 것이었다. 강지윤은 잠시 멈춰서서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그녀는 저 단상 위에 올라가 자신이 준비한 또 다른 무기, 즉 진실과 원칙이라는 칼을 휘두를 차례였다. 그녀의 연설은 단순한 취임사가 아니라 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선전포고가 될 것이었다. 출구 옆에 대기하고 있던 부관 김소령이 긴장된 표정으로 강지윤에게 다가와 거수경례를 했고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답례했다. 김소령의 손에는 강지윤이 미리 작성해둔 연설문이 들려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지 않고 손으로 제지했다. 필요 없다. 내 머리와 가슴 속에 있는 말로 충분해. 그녀의 말에 김소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강지윤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종이 쪼가리에 적힌 형식적인 문구들로는 지금 이 순간의 무게감을 감당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강지윤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와 하는 함성 대신 절도 있는 지휘자의 구령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부대 차렷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내 수천 명의 군화가 일제히 땅을 구르는 소리는 마치 천둥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그녀를 향해 쏟아지는 수천 개의 시선은 뜨겁다 못해 따가울 지경이었다. 그녀는 단상으로 향하는 레드카펫 위를 걸으며 최민석 대령이 앉아 있어야 했던 빈자리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 텅 빈 의자는 공포의 대상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새로운 질서가 시작됨을 알리는 상징과도 같았다. 단상 위에 오른 강지윤은 마이크 앞에 서서 연병장을 가득 메운 부대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고 그녀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연병장의 긴장감은 고조되었다.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고 모든 이들이 신임 사령관의 첫 마디를 기다리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녀는 단상 아래 맨 앞줄에 앉아 있는 고위 장교들의 불안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 중 상당수는 최대령과 연루되어 있을 것이며 지금 이 순간 제발이 저려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것이 뻔했다. 강지윤은 그들을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제7-107 특수임무단 장병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웅장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축하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첫마디는 파격적이었고 예상치 못한 서두의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는 오늘 우리 부대를 갉아먹고 있던 기생충들을 도려내고 무너진 명예를 다시 세우기 위한 수술을 집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단호한 어조는 듣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연설을 이어가며 방금 전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을 숨기지 않고 언급했고 최대령의 체포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조금 전 이 부대의 암적인 존재가 군 헌병대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분의 피와 땀을 착취하고 국가의 재산을 사유화했습니다. 연병장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병사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통쾌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동안 쉬쉬하며 소문으로만 떠돌던 최대령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고 그것을 신임 사령관이 직접 공표한다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강지윤은 단상 위에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 더욱 강렬한 눈빛으로 부대원들을 응시했다. 나는 여자이기 이전의 군인이며 여러분의 지휘관입니다. 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내 허리 사이즈가 아니라 내가 내리는 명령의 무게와 내가 지키는 원칙의 깊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고조되었고 연병장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리더십이 기존의 낡은 관습과는 완전히 다를 것임을 선언하고 있었고 이는 부패에 찌든 세력들에게는 사망 선고와도 같았다. 이제부터 제707 특수임무단에 성역은 없습니다. 계급장이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인맥이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능력과 헌신, 그리고 명예만이 여러분을 증명할 유일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강지윤의 연설은 단순한 훈시가 아니라 부대 전체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혁명의 선언이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를 품은 듯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정직하게 복무해온 대다수의 군인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 그녀는 부패한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며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강지윤의 연설이 끝나자 잠시의 정적 뒤에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병사들의 갈증이 해소되는 환희의 표현이었다. 단상 아래의 부패한 장교들은 창백해진 얼굴로 억지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강지윤은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내려다보며 이제 겨우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고 그녀는 그 어떤 도전도 피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지윤 준장의 연설은 단순히 취임의 포부를 밝히는 자리가 아니라 마치 적진 한가운데에 포격을 가하는 전술적 타격과도 같았다. 그녀는 원고 한 장 없이 단상에 서서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병사들과 단상 아래 도열한 간부들을 번갈아 응시하며 말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증폭되어 부대의 가장 구석진 곳까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그 기세는 가을바람조차 숨죽이게 만들 만큼 압도적이었다. 병사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녀의 입술에 시선을 고정했고 연병장에는 오직 그녀의 목소리와 가끔씩 펄럭이는 깃발 소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강지윤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단순히 계급 높은 장교가 아니라 전장을 지배하는 지휘관임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있었다. 누군가는 나의 외모를 논하고 나의 성별을 논하며 내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속삭였을 것입니다. 강지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시선을 아래로 내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몇몇 중령과 대령들을 쏘아보았다. 그들은 최민석 대령의 최측근들로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강지윤의 뒷담화를 안주 삼아 킬킬대던 자들이었다. 하지만 군인의 힘은 근육의 두께나 목소리의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 부하를 아끼는 마음,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에서 나옵니다. 나는 오늘 그 진짜 힘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구체적이고 신랄하게 이어졌는데
이는 비리에 연루된 자들의 심장을 직접 겨냥하는 비수와도 같았다. 지난 3년간 우리 부대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특수 작전용 방탄 플레이트가 저급한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된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구체적인 비리 품목을 언급하자 단상 아래의 군수 참모는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리며 옆 사람의 팔을 붙잡았다. 여러분이 목숨 걸고 작전할 때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야 할 장비들이 누군가의 뒷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팔려 나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우의 등 뒤에 칼을 꽂는 살인 행위이자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입니다.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의 표정은 충격에서 분노로 급격하게 변해갔고 곳곳에서 억눌린 신음과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훈련 도중 이유 없이 파손되던 장비들과 그로 인해 부상을 당했던 동료들을 떠올리며 치를 떨었다. 강지윤은 병사들의 분노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었으며 그 감정을 정의 구현의 동력으로 삼으려 했다. 나는 약속합니다. 내 임기 동안 부정한 돈으로 배를 불린 자들은 그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챙긴 더러운 돈은 물론이고 그들이 입고 있는 군복, 그들이 누려왔던 명예까지 모조리 박탈하여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울 것입니다. 단상 아래에 앉아있던 작전과장 박중령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아냈다. 그는 최민석 대령과 함께 진급 심사를 조작하고 뇌물을 수수해 온 핵심 인물 중 하나였기에 강지윤의 말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느껴졌다. 그는 필사적으로 눈을 피하려 했지만 강지윤의 시선이 마치 레이저처럼 자신을 관통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주변의 다른 장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자신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지를 필사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눈치였다. 하지만 강지윤이 이미 헌병대를 움직였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도망칠 곳이 없음을 의미했다. 나의 지휘 철학은 간단합니다. 잘한 자에게는 상을, 못한 자에게는 벌을, 그리고 부정한 자에게는 파멸을 주는 것입니다. 강지윤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부터 제707 특수임무단은 다시 태어납니다. 과거의 악습은 오늘부로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실전과 같은 훈련, 그리고 완벽한 임무 완수뿐입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내가 끝까지 책임질 것이나 내 뒤에서 딴 마음을 품는 자는 내가 직접 처단할 것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섬뜩할 정도로 단호했으나 그 속에 담긴 진정성은 병사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기에 충분했다. 연설의 마지막, 강지윤은 거수경례를 올리며 외쳤다. 이상, 취임사를 마친다. 충성. 그녀의 경례 구호가 떨어지자마자 수천 명의 병사들이 일제히 충성하고 복창하며 경례를 올렸다. 그 함성은 마치 지진이 일어난 듯 땅을 울리고 하늘을 찔렀으며 부대 전체를 감싸고 있던 침체된 분위기를 단번에 날려버렸다. 그것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가짜 함성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를 만난 병사들이 본능적으로 터뜨리는 환희와 신뢰의 표현이었다. 강지윤은 병사들의 눈빛 속에서 그들이 자신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며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짐을 느꼈다. 강지윤이 단상을 내려와 사열대 앞을 지나갈 때 그녀를 바라보는 장교들의 시선은 공포와 경외심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곧장 본관 건물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부관, 김소령과 참모들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빨랐고 그들의 표정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이제 말의 잔치는 끝났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다.
본관 입구에는 이미 무장한 헌병들이 배치되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고 건물 안에서는 긴박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본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강지우는 기다리고 있던 헌병대장에게 짧고 간결하게 지시를 내렸다. 지금 즉시 인사과, 군수과, 그리고 재정 담당관실을 폐쇄하고 모든 서류와 전산 자료를 압수하십시오. 누구도 허가 없이 서류 한 장이라도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저항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자는 가중 처벌 대상임을 고지하십시오. 헌병대장은 알겠습니다라고 힘차게 대답한 뒤 대원들을 이끌고 각 사무실로 뛰어갔다. 로비에 있던 행정병들은 겁에 질려 구석으로 물러났고 건물 전체가 거대한 수술실처럼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때 2층 계단에서 급하게 뛰어내려오던 박중령이 강지윤의 앞을 막아서며 다급하게 입을 열었다. 사령관님 잠시만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최 대령님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억울합니다. 박중령의 얼굴은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애원하다시피 떨리고 있었다. 그는 강지윤이 자신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먼저 선수를 쳐서 변명할 기회를 얻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뻔뻔한 태도는 오히려 강지윤의 분노를 자극할 뿐이었다. 강지윤은 걸음을 멈추고 차가운 눈으로 박중령을 내려다보았다. 오해 자네가 진급 심사 때 후배들에게 뇌물을 요구한 녹취록이 내 책상 위에 있는데도 오해라고 말할 텐가. 그녀의 말에 박중령의 입이 턱 막혔고 동공이 심하게 흔들렸다. 지시는 최대령이 내렸을지 몰라도 그 더러운 돈을 받아 챙기고 부하들을 괴롭힌 건 자네의 선택이었네. 변명은 내가 아니라 군 검찰관에게 가서 하게.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강지윤은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고개를 돌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박중령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강지윤은 사령관실이 있는 3층으로 올라갔다. 사령관실 문 앞에는 제707 특수 임무단장이라는 명패가 새로 붙어 있었지만 그녀는 문을 여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최민석 대령이 사용하던 짙은 남성용 향수 냄새와 고급 가죽 소파에서 나는 냄새가 섞여 불쾌한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가 자랑하던 골프 트로피와 값비싼 장식품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는데 이는 그가 이 방의 주인이 바뀔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강지윤은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며 부관에게 지시했다. 이 방에 있는 모든 물건, 책상부터 소파, 커튼까지 싹 다 치워버려. 최대령의 흔적이 묻어 있는 건 먼지 한 톨도 남기지 마. 필요하다면 소각해버리고 내 집무실은 야전 지휘소처럼 최소한의 장비만 갖춰서 다시 세팅하도록. 그녀는 최대령이 앉았던 푹신한 가죽 의자를 발로 걷어차 구석으로 밀어버렸다. 권위와 허세로 가득 찼던 공간을 실전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그녀가 보여줄 혁신의 첫걸음이었다. 부관은 즉시 당번병들을 불러 집기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방이 정리되는 동안 강지윤은 간이 테이블에 지도를 펼치고 김소령과 핵심 참모들을 불러 모았다. 이들은 강지윤이 사전 조사를 통해 선별한 부대 내에서 아직 오염되지 않은 소수의 정예 인원들이었다. 지금부터 우리는 72시간 내에 부대의 모든 기능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외부의 압력이 들어오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 짓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야 합니다. 그녀는 붉은 펜으로 조직도 위에 동그라미와 X 표시를 해가며 지시를 내렸다. 그녀의 계획은 치밀했고 모든 변수를 고려하고 있었다. 참모들은 그녀의 명확한 지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기에 바빴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갑자기 사령관실의 직통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이 번호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나 상급 부대 지휘관만이 알고 있는 핫라인이었다. 강지윤은 울리는 전화기를 잠시 응시하다가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제707 특수임무단장 강지윤 준장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걸걸하고 위압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장군. 취임 첫날부터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최대령을 그렇게 잡아가면 내 입장이 뭐가 됩니까? 적당히 하고 풀어주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군내 사조직의 우두머리이자 최대령의 뒷배인 김태진 중장이었다. 그는 강지윤을 압박하여 사태를 무마하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지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중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군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범죄자를 비호하시는 게 아니라면 수사에 협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정중했지만 단호한 거절의 뜻을 담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거친 숨소리와 함께 욕설이 들려왔지만 강지윤은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전쟁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거대한 세력과도 동시에 치러야 하는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헌병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폭풍 전야와도 같은 고요함 속에서 강지윤은 자신의 선택이 불러올 파장을 가늠해 보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참모들을 보며 말했다. 방금 들었겠지만 적들은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키는 것은 그들의 계급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예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국군교도소 지하 2층에 위치한 제1신문실은 세상의 모든 빛과 소리가 차단된 완벽한 고립의 공간이었으며 그곳에 흐르는 공기는 마치 납덩이처럼 무겁고 차가웠다. 사방이 회색 방음벽으로 둘러싸인 이 좁은 방은 오직 천장에 매달린 희미한 형광등 하나만이 위태롭게 불을 밝히고 있었고 그 불빛은 취조 대상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깜빡거리고 있었다. 방 중앙에 놓인 스테인리스 테이블과 의자는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 차가운 금속성은 이곳에 들어온 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박탈당하고 오직 죄수번호로만 불리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듯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매직미러 너머에서는 붉은색 녹화 표시등이 깜빡이며 방 안의 모든 상황을 감시하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만이 비칠 뿐이었다. 최민석 대령은 땀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와 풀어헤쳐진 셔츠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불과 몇 시간 전 회의실에서 보였던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짐승 같은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으로 테이블을 거칠게 내리치며 맞은편에 앉아 있는 젊은 군 검찰관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야, 이 새끼야. 내 동기들이 지금 육군 본부에 몇 명이나 있는 줄 알아. 너 내가 나가면 옷 벗는 걸로 끝날 것 같아. 내 인생 자체를 매장시켜 버릴 거야. 그의 고함 소리는 밀폐된 방 안에서 웅웅거리며 울려 퍼졌지만 검찰관은 지시받은 대로 묵묵히 기록만 할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최대령은 자신의 권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찾아오는 초조함에 다리를 떨고 있었다. 매직미러 뒤편의 관찰실에서 팔짱을 낀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강지윤 준장은 최대령의 발악이 두려움의 반증임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헌병대 수사과장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그는 최대령이 언급하는 고위 장성들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움찔거리며 강지윤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강지윤은 모니터 화면 속 최대령의 흔들리는 동공과 마른 입술을 관찰하며 지금이 바로 그의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수사과장에게 짧게 고갯짓을 했고 과장은 즉시 무전기를 들어 신문실 안의 검찰관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다. 강지윤은 손에 들린 두꺼운 검은색 파일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굳게 닫혀있던 신문실의 철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육중한 철문이 쇳소리를 내며 열리자 최대령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노려보았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강지윤임을 확인하고는 코웃음을 쳤다. 젊은 검찰관이 서둘러 짐을 챙겨 나가고 철문이 다시 굳게 닫히자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숨 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강지윤은 아무 말 없이 테이블 맞은편 의자를 빼내어 앉았고 가지고 온 검은색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동작은 지나칠 정도로 차분하고 느릿해서 오히려 보는 사람의 애간장을 태우는 효과가 있었다. 최대령은 그녀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입을 열어 비아냥거렸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네가 직접 들어와 사령관 놀이가 아주 재미있나 보지. 내 허리 사이즈라도 재러 왔나. 강지윤은 최대령의 저급한 도발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마치 철없는 아이를 대하듯 담담한 목소리로 대꾸했다. 당신의 그 가벼운 입놀림이 아직도 살아있는 걸 보니 상황 파악이 덜 된 모양이군. 그녀는 파일을 펼치지 않은 채 손을 깍지 끼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였다. 당신이 믿고 있는 김태진 중장. 지금쯤 당신을 구명하기 위해 전화를 돌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천만에 그는 지금 자신의 꼬리를 자르기 위해 당신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울 증거를 조작하느라 바쁠 거야. 당신은 이미 버려진 패야. 최민석. 그녀의 말은 정확하게 최대령의 가장 큰 불안 요소를 찔렀고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거짓말하지 마. 중장님과 나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끈끈한 사이야. 네가 아무리 이간질을 해도 소용없어. 최대령은 악을 쓰며 부정했지만 그의 목소리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지윤은 비웃음 대신 연민이 담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재킷 안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피를 나눈 형제, 글쎄 30분 전에 감청된 통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지. 그래.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 사이로 김태진 중장의 걸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최대령 그 멍청한 놈이 결국 이를 쳤어. 어차피 썩은 살은 도려내야지. 모든 건 최대령 독단으로 벌인 일로 정리하고 엮이지 않게 선 그어. 필요하면 정신 감정이라도 의뢰해서 미친놈으로 몰아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듣는 최대령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가더니 이내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이건 조작이야. 이럴 리가 없어. 라고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는 김종장의 것이 분명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충성하고 상납했던 윗선이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아 매장시키려 한다는 사실은 그에게 사형 선고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강지윤은 녹음기를 끄고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냉정하게 닫기를 박았다. 당신이 감옥에서 썩는 동안 그들은 당신이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당신을 비웃을 거야. 억울하지 않나? 최대령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무너져가는 멘탈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다. 강지윤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테이블 위에 놓인
검은색 파일을 펼쳐 그 앞에 들이밀었다. 이건 당신의 차명 계좌 내역과 당신의 내연녀 명의로 된 강남 아파트 구매 계약서,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페이지를 넘겨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 당신의 오른팔이었던 박중령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야. 박중령은 이미 당신이 지시한 모든 불법 행위를 자백하고 형량 거래를 통해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당신 부하들도 당신 상사도 모두 당신을 버렸어. 이 방에 당신 편은 아무도 없어. 사진 속의 진술서에는 최대령의 인장이 찍힌 위조 서류들과 횡령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맨 아래에는 박중령의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최대령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입술을 깨물었고, 입가에서는 핏방울이 배어나왔다. 그가 그토록 견고하다고 믿었던 자신의 왕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제 자신이 완전히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강지우는 그런 그를 보며 승리감에 도취되는 대신 더욱 차갑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최민석. 강지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자 최대령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다. 당신 혼자 모든 십자가를 지고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든가, 아니면 당신을 이용하고 버린 그 윗선들의 비리까지 모두 불고 정상 참작을 받든가. 선택은 당신 몫이야. 강지윤은 그를 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 본능을 자극하는 거래를 제안하고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최대령 한 명이 아니라 군 내부에 뿌리 깊게 박힌 부패의 사슬 전체를 끊어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최대령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거리다가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내가 입을 열면 그들이 날 죽일 거야. 당신은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 몰라. 그의 눈에는 강지윤에 대한 적개심 대신 거대한 세력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는 그가 알고 있는 비밀이 단순히 뇌물수수 정도가 아님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강지윤은 몸을 앞으로 기울여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들이 당신을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을 법정에 세울 거야. 제7 107 특수임무단의 명예를 걸고 내가 당신의 신변을 보호해 내 구역 안에서는 그 누구도 당신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해. 강지윤의 단호한 눈빛과 확신에 찬 태도는 공포에 질린 최 대령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평소 여자라고 무시했던 강지윤에게서 자신이 모시던 별들보다 더 크고 단단한 리더의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잠시 후 최 대령은 체념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깨를 늘어뜨렸다. 내 개인 금고 관사 서재 책장 뒤에 숨겨져 있어. 비밀번호는 7719.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장부, 녹취록, 그리고 김 중장이 지시한 암살 계획서까지. 마침내 그의 입에서 항복 선언이 나오는 순간이었다. 강지훈은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신문실 한쪽에 있는 인터폰을 눌러 헌병대장을 호출했다. 지금 즉시 최대령의 관사로 특수팀을 급파해서 서재 책장 뒤에 금고를 확보해 내용물은 봉인해서 나에게 직보하도록 지시를 내린 후 그녀는 다시 최대령을 돌아보았다. 현명한 선택이었어. 약속대로 당신의 가족과 신변은 내가 책임지지. 이제부터는 군 검찰이 아닌 내가 직접 당신을 조사한다.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신문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철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밖으로 나오자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뜨거운 뺨을 식혀주었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참모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여 성과가 있었음을 알렸다. 참모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지만 강지윤의 표정은 오히려 더 어두워져 있었다. 최대령이 언급한 암살 계획서라는 단어가 그녀의 뇌리에 깊이 박혔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사건을 넘어 목숨을 건 유혈 사태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시그널이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정보장교가 급하게 달려오며 소리쳤다. 사령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부대 인근 야산에서 진행 중인 대테러 전술 훈련장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입니다. 강지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최대령이 체포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발생한 사고. 그리고 김 중장의 위협적인 전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적들은 그녀가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반격에 나선 것이었다. 그것도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전술 차량 대기시켜 의무대와 폭발물 처리반도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라고 해 강지윤은 고함을 치며 복도를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군화 소리가 복도를 급박하게 울렸고 참모들도 사색이 되어 그녀의 뒤를 따랐다. 신문실 안의 승리는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고 이제는 병사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진짜 전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지윤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고 그녀는 이 비열한 도발을 감행한 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연병장으로 뛰어나갔다. 강지윤 준장이 탑승한 전술 지휘 차량이 비포장 도로를 질주하여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미 아비규환의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검은 연기가 밤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훈련용 건물인 CQB 근접 전투하우스의 한쪽 벽면은 폭발의 충격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있었다. 곳곳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의 신음소리와 의무병을 찾는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고 붉은색 경광등 불빛이 혼란스러운 현장을 어지럽게 비추고 있었다. 강지윤은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뛰어내렸고 매캐한 화약 냄새와 피비린내가 그녀의 코끝을 강하게 찔러왔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 명백한 살의를 가지고 저지른 테러 행위임이 분명했다. 현장 지휘관인 대위가 사색이 된 얼굴로 강지윤에게 달려와 거수경례를 올렸지만 그의 손은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사령관님, 현재 건물 내부에 3팀 대원 4명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폭발로 인해 입구가 봉쇄되었고 화재가 급속도로 번지고 있어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위의 보고는 절망적이었고 주변의 병사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강지윤은 흔들리는 대위의 어깨를 잡아 진정시키며 날카롭게 물었다. 진입이 불가능하다니 우리 부대에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구조팀은 뭐 하고 있나? 그녀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운 현장의 소음을 뚫고 명확하게 들려왔다. 그게 건물 내부의 자동 표적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피하 식별 장치가 고장났는지 움직이는 모든 물체에 대해 실탄 사격을 가하고 있어 구조팀이 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대위의 말에 강지윤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다. 훈련용 자동 표적 시스템은 중앙 통제실에서 제어하는 것으로 외부 해킹이나 인위적인 조작 없이는 절대 실탄을 난사할 리가 없었다. 이것은 최민석 대령의 잔당들이 강지윤의 지휘력에 흠집을 내고 나아가 병사들의 생명을 담보로 협박하기 위해 파놓은 끔찍한 함정이었다. 놈들은 강지윤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군의 등에 총을 겨누는 짓도 서슴지 않았다. 강지윤은 지체 없이
자신의 정복 상의를 벗어던지고 옆에 서 있던 대원의 전술조끼와 헬멧을 빼앗아 착용하기 시작했다. 내가 직접 들어간다. 통제실 우회 회선을 차단하고 내가 신호를 보내면 즉시 건물 외벽을 폭파해서 퇴로를 확보해. 그녀의 돌발 행동에 참모들이 기겁하며 앞을 막아섰다. 사령관님 위험합니다. 지휘관이 직접 사지에 들어가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저희가 특공대를 다시 조직해서 김소령이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강지윤은 탄창을 결합하며 차갑게 일갈했다. 내 부하들이 안에서 죽어가는데 밖에서 구경만 하는 지휘관은 필요 없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만든 게 나다. 내부 구조를 가장 잘 아는 것도 나고 강지윤은 만류하는 부하들을 뒤로하고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건물 입구를 향해 낮은 자세로 침투해 들어갔다. 건물 내부는 화재로 인한 열기와 연기로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았고 스프링클러에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바닥을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다. 그녀는 적외선 고글을 내리고 호흡을 조절하며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전진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기계적인 구동음과 함께 자동 포탑이 회전하며 그녀를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시스템이 해킹당해 적군 모드로 설정된 살인 기계들은 쉴 새 없이 56mm 실탄을 쏟아부었고 총알이 벽에 박히며 콘크리트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강지윤은 본능적인 감각으로 몸을 날려 엄폐물 뒤로 숨었고 총알들이 그녀가 있던 자리를 휩쓸고 지나갔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포탑의 사격 패턴을 분석했다. 좌우 30도 스캔, 3.4 후 2초 냉각. 그녀는 과거 작전 장교 시절 이 시스템의 설계에 참여했기에 기계적인 맹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섬광탄의 핀을 뽑아 포탑 센서 쪽으로 정확하게 투척했다. 펑하는 굉음과 함께 강렬한 빛이 터지자 센서가 일시적으로 마비되었고 그 틈을 타 강지윤은 맹수처럼 튀어나가 포탑의 전원 케이블을 단검으로 끊어버렸다. 기계음이 멈추고 복도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장애물을 제거한 강지윤은 무너진 잔해를 넘어 건물 깊숙한 곳으로 진입했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대원들을 발견했다. 4명의 대원 중 1명은 다리가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있었고 나머지 대원들은 그를 보호하며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들은 연기 속에서 나타난 사람이 구조대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령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사령관님. 막내 하사가 울먹이며 불렀다. 강지윤은 헬멧을 살짝 들어 올리며 안심시키듯 미소 지었다. 늦어서 미안하다. 집에 갈 시간이다. 일어나라.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떤 진통제보다 강력한 안정을 주었다. 강지윤은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지시하고 직접 잔해를 들어 올려 부상당한 대원의 다리를 빼냈다. 다행히 골절상은 아니었지만 혼자 걷기는 무리였다. 김하사, 내 어깨 잡아. 나머지는 어무 대형 유지하면서 30방향 비상구로 이동한다. 그녀는 자신보다 덩치가 큰 부상병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고 그 무게감에 잠시 휘청거렸지만 이내 중심을 잡았다. 땀과 그을음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에서는 초인적인 의지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때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령관님, 건물 붕괴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30초 내로 나오셔야 합니다. 알았다. 지금 나간다. 강지윤은 이를 악물고 부상병을 이끌며 출구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하지만 해킹된 시스템은 아직 완전히 멈추지 않았는지 출구 쪽의 방화 셔터가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했다. 셔터가 바닥에 닿으면 그들은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꼴이 되어 불타 죽거나
매몰될 운명이었다. 뛰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강지윤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대원들을 독려했다. 대원들이 가까스로 셔터 밑을 통과해 슬라이딩으로 빠져나갔고, 강지윤이 마지막으로 몸을 날려 빠져나오는 순간 셔터가 쾅 하고 닫혔다. 간발의 차이였다. 건물을 빠져나오자마자 뒤편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주저앉았고, 그 충격파가 그들을 덮쳤다. 강지윤은 부상병을 감싸 안고 바닥에 엎드렸고, 파편과 먼지가 그들 위로 쏟아져 내렸다. 잠시 후 먼지가 걷히고 정적이 찾아오자 주변에 있던 의무병들과 대원들이 일제히 달려왔다. 사령관님 괜찮으십니까? 모두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지윤은 흙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키며 부상병의 상태를 먼저 살폈다. 난 괜찮다. 이 친구 먼저 후송해. 그녀의 태연한 모습에 병사들은 경외감을 느꼈다. 강지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발밑에 떨어진 작은 금속 파편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훈련장 장비가 아닌 사제 폭발물에 사용되는 원격 기폭장치의 잔해였다. 그녀는 장갑 낀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고 차가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명백한 물증이었다. 누군가 훈련장 내부에 미리 폭탄을 설치해 두었고 타이밍을 맞춰 터트린 것이었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차가운 이성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어 기폭 장치를 부서질 듯 움켜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선전포고였고, 그녀는 이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현장의 병사들은 넋을 잃고 강지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으름 묻은 얼굴, 찢어진 정복 바지, 그리고 피 묻은 손. 하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정복보다 더 위엄있고 아름다워 보였다. 그녀는 단상 위에서 말로만 떠드는 지휘관이 아니라 부하를 위해 목숨을 걸고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진짜 리더임을 증명해 보였다.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삽시간에 현장에 있는 모든 병사들에게 퍼져나가 뜨거운 환호성으로 변했다. 강지윤 병사들의 연호는 밤하늘을 찌를 듯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강지윤은 환호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정보참모를 불러 낮게 지시했다. 이 기폭장치 시리얼 넘버 조회해서 유통 경로 추적해. 그리고 오늘 훈련장 출입 기록, 통신 기록 전부 싹 다 뒤져서 쥐새끼 한 마리라도 놓치지 마. 그녀의 눈빛은 살기로 번득였다. 정보참모는 기폭장치를 받아들며 비장한 표정으로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강지윤은 멀리 어둠 속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범인을 향해 보란 듯이 고개를 쳐들었다. 너희는 오늘 내 부하들을 건드리는 실수를 저질렀어. 그때 현장 한 구석에서 헌병들이 수상한 거동을 보이던 부사관 한 명을 제압하여 끌고 왔다. 그는 훈련 지원 담당 중사로 평소 도박 빚에 시달리던 자였다. 강지윤은 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내 놈이 설치했나 얼마를 받았길래 전우들을 팔아넘겨. 중사는 강지윤의 기세에 놀려 덜덜 떨며 자백했다. 잘못했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해서. 그의 자백은 현장에 있던 모든 병사들을 분노케 했다. 강지윤은 그를 헌병에게 넘기며 싸늘하게 말했다. 군사법정에서 네 죄값을 치르게 될 거다. 끌고 가. 상황이 정리되고 부상병들이 모두 후송되자 강지윤은 다시 지휘 차량에 올랐다. 그녀의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이번 사건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 병사들은 그녀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었고 적들은 꼬리가 밟혔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최민석 대령과 그 배후 세력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뿐이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둠을 응시하며 다짐했다. 다가오는 군사 재판은 단순한 법리 다툼이 아니라 썩은 부위를 완전히 도려내는 대수술이 될 것이라고. 차량은 다시 부대 본부로 향했고 동쪽 하늘에서는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 같은 하루가 지나고 있었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강지윤은 품 안에서 김 중장과의 통화 녹음이 담긴 휴대전화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이제 그녀의 손에는 최대령의 비밀 장부와 암살 시도의 증거까지 모든 패가 쥐어져 있었다. 기다려라. 당신들이 만든 그 지옥불 속으로 내가 친히 안내해 줄 테니.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제707 특수임무단의 철의 여인은 이제 적들의 심장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마쳤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대법정은 대한민국 건군 이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었다. 제707 특수임무단 비리 및 살인미수 사건이라는 명패가 붙은 이 재판은 단순한 군 내부의 비리 사건을 넘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초대형 스캔들로 비화되어 있었다. 법정 내부의 공기는 마치 폭발 직전의 화약꽃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으며 방청석 곳곳에서는 피고인들을 향한 따가운 눈총과 웅성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재판부의 입정을 알리는 법원 서기에 힘찬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소란스러웠던 장내는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법대 위로 쏠렸다. 피고인석에 앉은 최민석은 더 이상 화려한 훈장으로 치장된 대령이 아니라 초라한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죄인의 모습일 뿐이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하들을 벌레 보듯 하던 그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칸눈과 덥수룩한 수염만이 그의 몰락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그와 함께 비리를 저질렀던 군수과장, 작전장교, 그리고 훈련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던 하사관들이 줄줄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변호해줄 거대 권력이 이미 등을 돌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으며 간혹 들려오는 방청객들의 야유 소리에 몸을 움츠렸다. 검찰관석에 앉은 군 검찰단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방청객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피고인 최민석은 제707 특수임무단장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지난 5년간 총 120억 원에 달하는 군수 예산을 횡령하고 착복했습니다. 검찰관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쩌렁쩌렁하게 울릴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검찰관은 강지윤 준장이 확보한 비밀 장부와 계좌 내역을 스크린에 띄우며 병사들의 식비와 장비 구매 예산이 어떻게 최민석의 유흥비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세탁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특히 훈련장 폭발 사고와 관련된 살인미수 혐의가 거론되자 법정 분위기는 험악하게 변했다. 증인석에 나온 헌병대 수사관은 현장에서 수거한 기폭장치와 자백한 하사관의 진술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신임 사령관인 강지윤 준장을 살해하거나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힐 목적으로 부하에게 폭발물 설치를 사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패 군인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전우의 목숨까지 위협한 테러리스트와 다름없는 행위였다. 최민석은 변호인 뒤로 숨으려 애썼지만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어 강지윤 준장이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들어서자 장내의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지며 눈부신 빛을 뿜어냈다. 그녀는 정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증인석에 앉아 선서를 마쳤다. 재판장이 사건 당일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질문하자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증언했다. 피고인은 저의 지휘 능력이 아니라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모욕을 주었고 이는 그가 군대라는 조직을 자신의 사유물이나 유의 거리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녀의 증언은 최민석의 도덕적 해이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었다. 최민석의 변호인은 마지막 발악으로 강지윤의 수사 방식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증거 능력을 문제 삼으려 했다. 강 준장은 정식 임명장을 받기도 전에 민간인 신분으로 불법 사찰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입니다. 변호인이 목소리를 높이자 잠시 장내가 술렁였지만 검찰 측은 즉시 반박 자료를 제시했다. 강지윤 준장은 국방부 장관의 특명에 따라 내부 감찰 권한을 사전에 위임받았으며 모든 수사 과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한 방으로 변호인의 논리는 무력화되었고 최민석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최민석의 배우였던 김태진 중장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였다. 검찰관은 최민석이 제출한 녹취록과 비밀 장부를 근거로 김 중장 역시 뇌물수수 및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현재 군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꼬리 자르기는 실패했습니다. 정의는 계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검찰관의 선언은 권력형 비리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졌음을 의미했다. 방청석에 있던 시민단체 회원들과 예비역 군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보냈고 재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경고 망치를 두드려야 했다. 최후 진술 기회를 얻은 최민석은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하는 추태를 부렸다. 저는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군인으로서 명령에 복종한 것이 죄가 됩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를 지켜보던 강지윤은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명령 복종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진 수많은 범죄들이야말로 군을 병들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재판부 역시 그의 반성 없는 태도에 고개를 저으며 판결문 작성을 위해 잠시 휴정을 선언했다. 30분간의 휴정이 끝나고 재판부가 다시 입장하자 법정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재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피고인 최민석은 고위 장교로서 청렴의 의무를 저버리고 막대한 국고를 손실시켰으며 나아가 아군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역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범행이 발각된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한마디 한마디 떨어질 때마다 최민석의 어깨는 더욱 깊이 처졌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최민석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의 군인 신분을 박탈하는 제적 처분을 내리며 횡령한 금액 전액에 대한 추징금과 벌금을 부과한다.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자 최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방청석에서는 사필 귀정이다. 정의가 살아있다라는 외침이 터져나왔다.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10년에서 5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그들 역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군 사법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단호한 처벌 중 하나로 기록될 순간이었다.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나가는 최민석은 강지윤을 향해 악에 바친 눈빛을 보냈지만 강지윤은 그를 외면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에게 최민석은 이제 더 이상 경쟁자도 적도 아닌 그저 실패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나의 썩은 뿌리를 뽑아냈지만 그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것은 온전히 그녀와 남은 부대원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법정 출구로 향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수많은 취재진이 강지윤을 애워쌌다. 사령관님, 이번 판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부대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마이크가 숲처럼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강지윤은 당황하지 않고 카메라를 응시했다. 오늘의 판결은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군이 스스로를 정화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며 앞으로 제707 특수임무단은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특수부대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인터뷰는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화면을 지켜보던 국민들은 그녀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박수를 보냈다. 허리가 훌륭하다는 성희롱을 들었던 여성 장교가 그 허리에 가장 무거운 지휘관의 벨트를 메고 부패한 거악을 무너뜨린 서사는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기에 충분했다. 강지윤은 인터뷰를 마치고 대기하고 있던 관용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푸르렀다. 이제 그녀는 법정이 아닌 그녀가 있어야 할 진짜 현장인 연병장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차 안에서 강지윤은 김소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대 복귀한다. 전 장병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 집합시켜. 오늘부터 훈련 스케줄 다시 짠다. 그녀의 목소리는 활기찼고 지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비리를 척결하는 전쟁은 끝났지만 최정의 부대를 만드는 훈련이라는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시트 깊숙이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잠시 후면 다시 땀냄새 나는 병사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설레게 했다. 관용차가 부대 위병소를 통과할 때 보초를 서던 병사들의 격려 소리가 유난히 크고 절도 있게 들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사령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강지윤은 차창을 조금 내리고 그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했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겉인 부대에는 새로운 활력이 넘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리고 앞으로 지켜나갈 진짜 군대의 모습이었다. 태양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지만 제707 특수임무단의 앞날에는 찬란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겨울의 혹독한 추위가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대지를 감싸기 시작한 3월의 어느 새벽. 제707 특수임무단의 주둔지에는 여전히 차갑지만 상쾌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최민석 대령과 그를 추종하던 부패 세력이 일망타진된 지 정확히 6개월이 흘렀고 그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부대는 놀라울 만큼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과거 병사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불합리한 관행과 눈치보기 문화는 눈 녹듯이 사라졌고 그 빈자리는 특수부대원 특유의 날카로운 패기와 자부심으로 가득 채워졌다. 연병장을 감싸고 있는 펜스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조차 예전과는 다른 청량함을 머금고 있는 듯했다. 강지윤 준장은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어스름한 시각에 집무실에 출근하여 간밤에 올라온 작전 보고서와 훈련 성과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더 이상 불필요한 의전 계획서나 접대비 영수증 같은 쓰레기들이 올라오지 않았고 오직 전투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데이터들만이 가득했다. 보고서에 적힌 수치들은 지난 6개월간 부대의 사격 명중률과 전술 수행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했음을 증명하고 있었는데 이는 투명해진 예산 집행 덕분에 최신형 장비가 보급되고 훈련 환경이 개선된 결과였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보고서 마지막 장에 서명을 남겼다. 그녀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창가로 다가가
블라인드를 걷어올리며 어둠 속에 잠겨있는 부대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6개월 전 취임식 날, 이 창문을 통해 바라보았던 연병장은 불안과 공포, 그리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곳곳에 설치된 최신식 보안 조명은 부대를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고, 순찰을 도는 경계병들의 발걸음에는 절도와 활기가 넘쳤다. 강지우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이 부대 안에 흐르는 정신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집무실 한편에 놓인 옷걸이에는 그녀의 정복 대신 땀냄새 배인 전투복과 전술 조끼가 걸려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더 이상 책상머리에 앉아 지시만 내리는 지휘관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녀는 매일 새벽 병사들과 동일한 강도의 체력 훈련을 소화했고, 오후에는 사격장과 전술 훈련장을 돌며 직접 시범을 보였다. 처음에는 보여주기식 쇼라고 의심하던 병사들도 그녀가 30킬지 완전 군장을 메고 산악구보에서 선두를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며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 그녀의 리더십은 화려한 말발이 아닌 땀과 거친 호흡 속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강지우는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탈의실로 들어갔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을 잠시 응시했다. 군살 하나 없이 탄탄하게 다져진 복근과 등 근육은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을 단련해 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최대령이 멋진 허리 라인 운운하며 성희롱을 했던 그 부위는 이제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를 지탱하는 강철 같은 기둥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허리 보호대를 단단히 조여맸다. 그 모욕적인 언사는 역설적이게도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자극제가 되었고, 그녀는 그 허리에 가장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벨트를 메고 있었다. 환복을 마친 강지윤이 연병장으로 나오자 이미 전 부대원이 집결하여 아침 점호를 준비하고 있었다. 수천 명의 대원들이 뿜어내는 열기는 새벽의 찬 공기를 밀어내기에 충분했고, 그들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당직 사령이 강지윤을 발견하고 힘차게 구령을 외쳤다. 부대 차렷 사령관님께 대하여 경례 우렁찬 경례 소리가 부대를 뒤흔들었고, 강지윤은 단상 위가 아닌 대열의 맨 앞줄에 서서 그들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는 권위적인 단상을 거부하고 언제나 병사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호흡하기를 원했다. 오늘 구보 코스는 산악 10km다. 나고자는 없다. 전우의 손을 잡고 끝까지 함께 간다. 알겠나? 강지윤의 목소리는 확성기 없이도 또렷하게 전달되었고, 대원들은 알겠습니다. 라고 복창했다. 그녀의 출발 신호와 함께 거대한 인간의 파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지윤은 선두 그룹에서 속도를 조절하며 뛰었는데, 그녀의 옆에는 20대 초반의 젊은 특전 부사관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따라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경쟁심을 자극하며 점차 속도를 높였고, 부대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리듬을 타고 움직였다. 구보 코스가 가파른 오르막길로 접어들자 대열의 속도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강지윤은 오히려 힘내라, 여기서 멈추면 전장에서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독려했다. 그녀의 외침에 병사들은 죽을 힘을 다해 발을 굴렀다. 예전 같았으면 낡은 전투화 때문에 발바닥이 찢어지거나 무거운 구형군장 때문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병사들이 속출했겠지만, 지금은 모두가 최신형 경량 전투화와 인체공학적 배낭을 착용하고 있었다. 강지윤이 압수한 비자금과 횡령액을 환수하여 가장 먼저 투자한 것이 바로 병사들의 개인 장비였기 때문이다. 대열의 중간쯤에서 한 병사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자 옆에서 달리던 동료 2명이 주저없이 멈춰서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과거에는 나고자를 비난하거나
버리고 가는 것이 능력 있는 것으로 포장되던 왜곡된 경쟁 문화가 있었지만 강지윤은 전우애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문화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괜찮아, 뛸 수 있겠어. 동료들의 걱정 어린 물음에 넘어진 병사는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대열에 합류했다. 강지윤은 뒤를 돌아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서로를 지켜주는 전우애야말로 최첨단 무기보다 더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반환점인 산 정상에 다다르자 붉은 태양이 산능선 위로 솟아오르며 장엄한 광경을 연출했다. 병사들은 잠시 멈춰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환호성을 질렀다. 땀범벅이 된 얼굴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붉게 빛났고 그들의 표정에는 해냈다는 성취감이 가득했다. 강지은은 거친 숨을 고르며 부관인 김소령에게 물었다. 김소령, 저 태양이 뭘 의미하는지 아나? 김소령이 의아해하며 쳐다보자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저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다. 어제까지의 어둠은 다 물러갔어. 이제 우리는 저 태양처럼 높이 올라갈 일만 남았다. 하산하는 길은 더욱 속도를 냈고 부대원들은 군가를 부르며 기세를 올렸다. 검은 베레모 깊은 밤을 날아서 수천 명이 부르는 군가는 산울림이 되어 메아리 쳤고 인근 마을까지 그 우렁찬 소리가 전해질 정도였다. 강지윤도 목청 높여 군가를 따라 불렀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이 순간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이 강한 부대의 지휘관임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비리와 부패로 얼룩졌던 과거의 오명은 이제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연병장에 도착한 후 마무리 체조를 끝낸 병사들은 335 짝을 지어 식당으로 향했다. 강지윤도 참모들과 함께 병사 식당에 줄을 섰다. 배식대에는 신선한 야채와 고기가 듬뿍 들어간 식사가 김을 모락모락 피우며 준비되어 있었다. 6개월 전 곰팡이 핀 감자와 질 나쁜 냉동육이 나오던 식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조리병들은 사령관에게 웃으며 정량보다 많은 고기를 퍼담아 주었고 강지윤은 고맙다. 잘 먹겠다. 라며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사령관 전용 식당을 폐쇄하고 언제나 병사들과 같은 메뉴로 식사를 했다. 식탁에 앉은 강지윤의 맞은편에는 훈련장 폭발 사고, 당시 그녀가 구했던 하사가 앉아 있었다. 그는 다리에 부상해서 완전히 회복되어 씩씩한 모습으로 밥을 먹고 있었다. 사령관님, 그때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다시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사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강지윤은 숟가락을 멈추고 따뜻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고마워할 것 없다. 지휘관이 부하를 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네가 건강하게 돌아와줘서 내가 더 고맙다. 주변의 병사들이 그 대화를 듣고 미소를 지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강지윤은 식당을 나와 부대 역사관 건립 예정지를 둘러보았다. 그곳에는 최민석 대령과 그 일당의 범죄 사실을 기록하고 부대가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지를 알리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질 예정이었다. 그녀는 부끄러운 역사도 감추지 않고 기록으로 남겨야 다시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이 비석이 후배 지휘관들에게 영원한 경계가 되기를 바랐다. 그때 정문 위병소에서 연락이 왔다. 국방부 장관이 부대의 변화된 모습을 직접 확인하고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다는 소식이었다. 과거 같으면 장관 방문 소식에 청소를 하고 화단을 꾸미느라 난리가 났겠지만 강지윤은 담담했다. 평소대로 한다. 보여주기식 의전은 필요 없어. 훈련 중인 병사들 방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돼. 그녀는 참모들에게 지시하고 집무실로 향했다. 꾸며진 가짜 모습이 아니라 땀 흘리며 훈련하는 진짜 군인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의전이라는 것이 그녀의 신념이었다. 강지윤은 집무실로 돌아와 정복으로 갈아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왼쪽 가슴에 달린 약장과 명찰을 어루만졌다. 강지윤. 그녀의 이름 석자는 이제 비리척결과 강군 육성의 대명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최대령의 비리 증거가 담겨 있던 바로 그 파일이었다. 이제는 쓸모가 없어졌지만 그녀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기념으로 간직하기로 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한, 그리고 자신이 쌓아온 길을 잊지 않기 위한 부적과도 같은 것이었다. 오후 2시, 장관의 헬기가 연병장에 착륙했고 강지윤은 영접을 나갔다. 헬기에서 내린 장관은 강지윤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다. 강 장군, 자네가 해냈군. 국방부 전체가 자네를 주목하고 있네. 정말 훌륭한 허리. 아니, 훌륭한 지휘력을 가졌어. 장관이 뼈 있는 농담을 던지자 강지윤은 여유 있게 웃으며 받아쳤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제 허리는 여전히 튼튼합니다. 앞으로 더 무거운 짐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프로펠러 소리에 섞여 흩어졌다. 그것은 과거의 모욕을 완벽하게 극복하고 승리자로 우뚝 선 자만이 보일 수 있는 여유였다. 장관이 떠난 후 강지윤은 홀로 연병장에 남아 펄럭이는 부대 깃발을 바라보았다. 노을이 지기 시작한 하늘은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었고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구호를 외치며 막사로 복귀하고 있었다. 그 평화롭고 활기찬 풍경을 보며 그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지난 6개월간의 고통과 시련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녀는 썩은 살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새 살을 돋게 했으며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웠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그녀의 신념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에 손을 얹었다. 탄띠가 닿아 있는 그곳은 단단하고 뜨거웠다. 누군가에게는 성적인 농담거리였을지 모르지만 그녀에게 이 허리는 자신을 지탱하고 부대를 지탱하고 나아가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정직하고 강인한 신체 부위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가 서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증명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쉼없이 달려온 자신을 칭찬하듯 가볍게 허리를 두드렸다. 이제 시작이야. 강지윤은 나지막이 중얼거리며 어둠이 내려앉는 연병장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는 거인처럼 웅장했고 그녀의 앞길에는 밝은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며 길을 안내하고 있었다. 제707 특수임무단의 신화는 그녀의 발끝에서 다시 쓰이고 있었다. 전설적인 여성 지휘관 강지윤과 그녀의 강철 같은 부대원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가 지금 이 순간 힘차게 태동하고 있었다.